여러분, 생명의 이야기는 대체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수십억 년 동안 그냥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자연이 그건 선택하는 그런 거대한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몸, 그러니까 유기체 스스로가 그 이야기의 작가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문제, 진화론의 뿌리부터 흔드는 엄청나게 뜨거운 논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데니스 노블과 리처드 도킨스, 이 두 거장의 대립을 통해서 말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진화는 정말 순전히 무작위적인가? 이 질문이 바로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자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화라는 게 그저 우연히 유전자가 변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고 이런 과정의 반복일 뿐일까요? 아니면 생명체 스스로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자기 유전 정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일 수도 있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쪽에는 기존 이론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생리학자 데니스 노블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이자 정통 다윈주의의 수호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버티고 있죠. 이 두 생각의 거대한 충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의 중심축입니다. 우선 데니스 노블이 왜 기존의 단단했던 교리에 균열을 내려고 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난 수십 년간 진화론은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이른바 유전자 중심적 관점이 거의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노블은 바로 이 지점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거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노블이 던진 이 질문은 기존 진화론의 심장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경험, 우리의 행동,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떻게 우리의 DNA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그것도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자, 노블은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포 수준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신체가 DNA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노블은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하기 위해 정말 엄청난 비유를 하나 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포 핵 안에 있는 목표물,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하나가 내 주먹만 하다고 쳐봐요. 그러면 메시지가 출발하는 세포의 표면은 저 멀리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스코틀랜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게 멀죠?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우리 몸속에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신호가 딱 오면 세포 표면에서 화학 메신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메신저가 세포 안에 있는 튜브 기차 같은 단백질 구조물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분자 모터라는 녀석이 이 메신저를 싣고 단 몇 초 만에 스코틀랜드에서 출발해서 핵의 중심부까지 배달을 완료하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 메시지가 단순히 유전자를 껐다 켰다 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암세포 같은 경우는 스스로 돌연변 이율을 막 높여서 항암제에 저항하려고 하고요. 박테리아는 항생제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유전자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유전 정보가 아주 작은 RNA 조각에 실려서 정자나 난자 같은 생식세포로 전달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아는 진정한 의미의 진화라고 불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조건 하나가 빠져 있다고 주장해요. 도킨스가 강조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한 개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유전자 발현. 이건 당연한 현상이죠.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다 다르게 생긴 이유가 바로 이거니까요. 하지만 노블리 주장하는 것처럼 정자나 난자의 DNA 자체가 영구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바로 이 지점이 논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도킨스의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입장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변화가 진화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딸꾹질 같은 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쭉 지속되는 그런 영구적인 변화여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똑같은 역사적 실험 결과를 두고 두 과학자가 얼마나 다르게 해석하는지 살펴보면서 이 논쟁이 얼마나 깊은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유전적 동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950년대에 콘레드 워딩턴이라는 학자가 초파리 실험으로 보여준 현상인데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났던 특징이 나중에는 아예 유전자에 딱 박혀버리는 걸 말합니다. 누블은 바로 이 워딩턴의 실험을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보세요. 열이나 에테르 같은 외부 자극을 줬더니 초파리 날개 모양이 변했는데 이걸 딱 14세대만 반복했더니 나중엔 자극을 안 줘도 저절로 그런 날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건 획득한 형질이 유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하지만 도킨스는 이걸 보자마자 바로 반박합니다. 그건 라마르크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전형적인 다윈의 자연 선택일 뿐이라고요. 애초에 열 충격을 잘 견딜 수 있는 유전적 소양을 가진 파리들이 있었고 걔네들만 살아남아서 번식한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여기서 노블이 아주 흥미로운 역사 카드를 한 장 꺼내듭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찰스 다윈 자신도 말년에는 라마르크와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윈이 제안했다가 완전히 잊혔던 어떤 아이디어가 지금 현대과학을 통해 다시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장장이가 평생 일해서 팔이 두꺼워졌는데 이런 정보가 어떻게 자식한테 전달될 수 있을까? 이걸 설명하려고 제뮬이라는 가상의 입자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제뮬이라는 알갱이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싹 모아서 생식세포에 전달한다는 그런 아이디어였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틱해집니다. 노블은 다윈이 19세기에 상상만 했던 그 제뮬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발견한 세포의 소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작은 주머니들이 실제로 RNA나 DNA 조각 같은 유전 정보를 싣고 세포 사이를 막 돌아다니거든요. 심지어 생식세포까지 이 정보를 전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19세기의 가설이 21세기의 발견으로 증명된 셈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치열한 논쟁의 진짜 핵심은 뭘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논쟁의 본질과 그 파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블은 유기체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얻은 특성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진화의 능동적인 주체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도킨스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라마르크주의를 대장장이 팔뚝처럼 잘못 이해하게 된다. 지금 나온 증거들은 진정한 의미의 진화적 변화가 아니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결국 이 변화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인 시간의 척도를 한번 보세요. 한두 세대 정도 영향을 미치는 후속 유전학적 효과가 있고요. 약 14세대에 걸쳐서 유전자에 고정될 수 있다는 유전적 동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 세대 이상에 걸쳐서 종 전체의 유전자 구상을 바꾸는 진정한 의미의 유전자 풀의 변화가 있죠. 도킨스가 말하는 진화는 바로 이 세 번째, 가장 긴 시간 척도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거대한 과학 논쟁은 우리 자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운반체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유전적 유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진화 이야기의 공동 저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